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 24 이제 중세 문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92페이지예요. 자, 교재 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불교인데 여러분 요 단어는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단원이에요. 이번에 경제사회사는 조금 덜 나오는 단원이었지만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단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승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고대에서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불교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이나 불교 용어 같은 걸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다? 인물사 문제다. 그래서 승려가 누군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고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효 의상, 그렇죠? 그리고 자장, 원광,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의 오답선지로 나오긴 하는데 해초, 그렇죠? 왕후천 축국전. 그래서 요 정도 승려들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려불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정책. 이거 여러분 앞에서 정치사 하면서 저희들이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태조가 훈유 10조에서 자, 숭부를 얘기했던 거 연등의 8간에 기억나시죠? 자, 광종 같은 경우에 승과제도, 그 다음에 국사왕사제도, 그 다음에 귀법사를 창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균여편에 가면 좀 이어질 얘기인데 사실은 광종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왕권 강화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종은 실제로 이게 겉으로는 이제 숭불인데 실제로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국가가 의도하는 대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귀법사를 이제 창설하고 이제 균여를 주지로 세우게 되죠. 자, 이건 균여에 가서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성종 같은 경우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연등의 8간에 폐지해버리잖아. 나중에 현종 때 다시 자, 부활이 됩니다. 자, 주요 승려로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고려에서는 무조건 의천진울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의천진울이 고대로 말하면 원효 의상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몇 명의 승려들만 좀 더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균여, 그리고 해심, 그리고 요새. 이렇게 해서 셋. 그러면 저희가 고대에서 승려 5을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러면 이제 지금 5. 해서 일단 10명 승려 정도는 좀 일단 구별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이제 요 승려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균여는 일단 시간만 체크할게요. 광종.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귀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귀법사일 때 개경에다 처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고대불교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화엄종이, 그러니까,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 속에 있는 만물. 그래서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에 굉장히 많이 기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밀면 무조건 화엄종이다. 됐죠? 그래서 화엄종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교종, 선종할 때 이 정도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교종은 기존불교, 선종은 중국에서 등장한 뉴불교, 화엄종은 교종의 가장 대표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법상종, 그 다음에 열반종, 됐죠? 네, 법성종.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파들을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요거는 균여가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왕실의 대표로 의천이 나올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옵니다. 자, 그다음에 보현시범가, 그래서 향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국어 시간에도 네, 그래서 균여전에 실려 있는 보현시범가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살짝 배우지 않으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의천인데, 자, 이제 의천진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천진울 중요해. 일단 첫 번째, 자, 요거 이제 제가 바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천은 혹시 우리 앞에서 수업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고려 중기국강을 조금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정치사가 이렇게 살짝
그래서 뭐 시간이 오버되고 뭐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종의 셋째 아들이 숙종. 그래서 숙종 시기에는 누구를 기억해달라? 의천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숙종은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의천. 그리고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기억나세요? 계속. 그래서 그 의천은 여러분 일반 승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실의 대표야. 그러니까 왕실의 대표로서, 왜냐면 이 고려시대에, 고대 이래로 고려시대 이 불교 조직들이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군대가 이제 뭐 사찰들이 따로 군대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사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화엄사, 귀법사, 뭐 흥왕사 뭐 이런 거대 사찰들은 그러니까 지방의 거의 봉건 영주급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뭐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뭐 상업도 일어나고 뭐 수공업도 발달하고 뭐 이런 얘기들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좀 불교를 좀 국가 체제 안에 좀 넣겠다는 거야. 그 대표로 왕자잖아요. 문종의 넷째 아들. 그래서 문종이 그의 넷째 아들 후를 아예 그냥 승려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의천입니다. 그래서 의천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합니다. 됐죠? 그래서 흥왕사에서, 근데 이걸 실제로 해요, 의천은. 그렇죠? 앞에 균현은 뭐 광종이 미뤄줬지만 좀 잘 안 됐거든. 근데 이번에는 의천이 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사실은 왕실이 직접 나선 거야. 자, 그다음.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게, 그래서 교종은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고려불교는 바깥에 선종이라는 문파가 또 다른 문파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실제로 뭐 그 화엄종은 그냥 싹 다 통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화엄종은 정말 너무나 교종이야. 그러니까 진짜 교종 중에 교종이야. 그러니까 선종의 승려들한테 화엄종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뭐 거의 뭐 종교를 포기하라는 얘기야. 뭐 거의 죽으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유행하던 뉴 불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뉴 종파가 뭐냐면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됐죠? 그래서 천태종이 뉴 종파인데, 그런데 천태종은 교종이에요. 교종. 근데 중국에서 생겼어. 그래서 이 천태종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교종인데 기본적으로 좀 약간 원래 선종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 불교잖아요. 그래서 좀 선종과 접점이 많아요. 그래서 의천이 어떻게 하냐면 의천은 중국 유학파거든요. 중국에 가서 천태학을 배워와요. 그래서 본인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그래서 1097년 숙종 때 개경에다가 국청사라는 사찰을 하나 더 만들어요. 사찰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됐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해동 천태종으로 뭐까지 통합하겠다? 선종까지 통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의천은 그 불교 통합이 두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교종 통합, 화엄종을 통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천태종을 창시하고 선종까지 통합. 이렇게 1, 2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교종과 선종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연마와 수행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 연마. 이런 연마 무슨 말이야? 모기는 이게 뭐 이론 어디 있어? 어디 있긴 경전에 있지. 기존불교 교종. 그 다음에 수행. 이거는 실천. 그러니까 참선 수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선 수행 과정에서 진리를 전체를 팍 하고 한 번에 깨닫는 거. 이게 도능. 이게 선종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정 플러스 선종. 되죠? 그래서 교와 관을 겸해서 모두 수양해야 한다. 됐죠? 네. 그래서 뭐라고요? 교선 통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천은 교선 통합에 이 교관 겸수를 기본 논리로 삼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의천이 이제 하여튼 우리가 선지에서 고를 거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면 돼요. 자, 교장. 교장은 이제 흥왕사에서 했던 건데 그 주석서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란 거냐면 불교의 교리를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교리. 그렇죠? 교리나 뭐 여러 가지 뭐 해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한 거야. 그러면서 편찬하는 게
교장입니다. 교장. 근데 이 교장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속장경이라 그랬어요. 속장경. 여러분 속장경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게 교장이야. 근데 이게 속장경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대장경이랑 똑같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과서에 교장이라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교장 편찬을 위해서 이제 컨텐츠, 이게 총록이 뭐냐면 차례편. 그래서 신편 이제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먼저 만들고 그 컨텐츠에 의해서 책들을 막 찍어냅니다. 됐죠? 자, 이게 뭐다? 교장. 가볍게. 자, 그 다음에 화폐. 기억나시죠? 숙종 화폐를 좋아해. 누가 건의했다고요? 의천. 그래서 여러분 의천은 그냥 일개승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두 번째 진울. 자, 진울은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신직관할 때 저희가 얘기했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최충원이 그 스님을 한 명 데리고 다닌다 그랬잖아. 그게 누구라고요? 진울.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있다고요? 유학자가 한 명 있다 그랬죠? 그 유학자는 누구라고요? 이규보. 동명편 이규보. 잠시 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선 좀 잡을게요. 그래서 최충원은 언제, 진울은 언제라고요? 최시무신 정권. 최충원. 그랬죠? 자, 보욕사 진울. 근데 이게 진울 선사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천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의천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천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복잡하게 여러 세력들이랑 연결되는 거 말고 국가의 통제 범주 속에 불교를 딱 넣겠다는 거지. 왕실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의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A만으로도 안 되고 B만으로도 안 되고 둘 다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그래서 A와 B를 겸해서 모두 수양해야 된다. 이게 의천이에요. 근데 진울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울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당시의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명리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찰의 승려들이 뭐 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 사찰이 얼마나 거대하다, 우리 건물들이 얼마나 좋다, 우리 교인이 뭐 예를 들어 등록된 사람만 뭐 5,000명이다, 누구는 뭐 8,000명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걸로 막 경쟁하고, 됐죠? 그 다음에 사찰을 화려하게 꾸미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신앙 결사운동이라 그래. 다시 할게요. 자, 불교 내부 정화운동이야. 개혁운동. 됐죠? 그래서 원래 진울이 주장한 건 뭐냐면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언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 그랬냐. 우리가 진짜 승려가 맞냐. 그래서 정말 승려답게 독경하고 참선하고 노동에 힘쓰자. 이러면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운동을 해요. 또 다른 말로 정회사 결사라고도 합니다. 됐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 내부 정화운동이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원래 이제 진울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명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종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 종교에 빗대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소규모지만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공동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버림받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소규모의 한 10몇 명의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든 거죠. 이게 시발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고려불교계 전체를 강타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불교계 그러니까 신앙결사운동은 이걸 누가 후원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누가 후원해? 무신정권. 됐죠? 특히 최씨 무신정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한마디만 써주실래요?
그 옆에 한마디만 쓰면 자, 이게 하나의 종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계종의 설립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진울은 여기서 선종 중심의 교종까지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역사평가는 뭐냐면 성교일치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봐요. 선종과 교종. 근데 대신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천이랑은 다른 건 의천은 처음부터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A, B 해서 이걸 다 통합시키겠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 넣겠다. 이게 목적이고. 근데 진울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교의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 종교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내부 정화운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 진짜 예수처럼 살자. 근데 이런 종교의 근원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어떤 종교나 그 경전에 대한 해석 또는 뭐 교리 또는 뭐 생활공동체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특징들 이런 걸로 이렇게 원래 종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종교도 보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도 원래 있었던 캐톨릭이랑 그 다음에 거기서 저항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교회라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하는 거죠, 개신교. 근데 실제로 개신교도 종파가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그러니까 이거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한국에 살다 보면 대충 이런 말 들어봤죠. 뭐 성결교, 뭐 침례교.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의 다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는 교리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잖아.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을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리교랑 장로교 또는 침례교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왜? 종교도 근원적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때 진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도노 점수. 단번에 깨닫고. 여러분 원래 도노는 선종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단번에 깨닫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수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뭘 수양해? 뭐긴 교종이죠. 그래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됐죠? 한 번만 더. 자, 정해상수. 정해상수는 뭐냐면 마음의 평정과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정은 뭐냐면 참선 수행의 결과야. 여러분 참선을 중시하는 게 누구죠? 선종. 그래서 선종. 그 다음에 지혜는 어디 있냐면 경전에 있어요. 됐죠? 그러면 경전을 중시하는 건 교종. 자, 그래서 선종과 교종, 쌍수.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교광겸수랑 똑같은 거야. 둘 다 수양해야 한다. 됐죠? 자, 그래서 선종 플러스 교종. 됐죠?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조계종이 된다. 이건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진울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심이에요. 자, 해심은 그러니까 수선사 2대 사주예요. 그래서 진울 다음에 그때로 물려받은 사람인데 수선사 2대 사주. 여기는 지금 이제 자신의 스승이었던 진울이 교종과 선종이 결코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적 얘기하면서 선교 일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잖아. 근데 여기서 해심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자, 그러니까 불교뿐만이 아니라 유교도 결코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유불일치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올 때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됐죠? 그래서 해심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유불일치. 그래서 사실 방편은 다르나 사실은 하나이다. 자, 요새입니다. 자,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해심과 요새가 다 누구랑 관계 있는 인물이냐면 진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 이게 진울과 상관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울의 제자이자 진울의 후배이자 진울의 동료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니야. 이 뭔 소리냐면 해심은 완전히 딱 진울의 뭐 거의 제자격 되는 사람인데 요새는 그게 아닌 게 그러니까 초기에 진울이 초창기에
권수 정예결사문 만들면서 손사결사, 그러니까 신앙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소수 그룹으로 하거든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가 시작해요. 근데 요새는 그 초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진울선사, 그러니까 진울선사님의 말이 너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초기부터 진울과 함께해요. 그런데 나중에 독립합니다. 나중에 따로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게 후배거나 제자일 수 없는 이유가 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문이 아니니까 선배거나 스승일 수는 없죠. 종파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울은 선종계 승려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교종계 승려예요. 요새는 천태종이야. 그러니까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선후배가 되거나 스승과 제자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새는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가 생각하는 소명, 그러니까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 자기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진울과의 조금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을 하는데, 자, 요새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법화신앙은 모르셔도 돼요.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 천태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진울을 떠나서 전라도 강진에 백년사라는 데를 가요. 그죠? 그래서 또는 요 백년사 근데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현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만덕사라고 불러요. 만덕사. 사찰 이름이에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쓰고 가시죠. 자,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말했던 수선사 결사와는 다른 또 하나의 신앙결사운동, 또 하나의 종교 내부 정화운동을 한 거죠. 약간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요새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회를 하는 거거든요. 참회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거는 어느 종교에서나 제일 쉬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사실 요새가 또 하나 법화신앙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미타신앙. 연부라는 거예요. 연부를 우리 앞에서 누가 할 때 배웠더라? 원효. 기억나죠? 남아비탑을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연불 그리고 참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굉장히 대중적인 결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새가 진울을 떠났던 건 요새 소명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위에서 얘기했던 도노점수, 정해쌍수, 그 다음에 뭐 종교 내부 정화운동 사실은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승려들 같은 좀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또 공부도 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진울의 신앙결사운동이랑 뭐가 다르냐면 지금 바라보는 곳이 좀 더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사회 기저층, 일반 농민, 일반 대중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다 대중적인 결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포교의 대상이 좀 다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신앙결사 요새였습니다. 백년결사. 끝. 자, 마지막 보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우는 원가습기 불교계 폐단을 시정왕에서 노력한 사람인데, 자, 구산선문의 통합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저 승려는 공민왕 때 왕사예요. 공민왕. 됐죠? 네. 끝. 그래서 보우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 때 중요한 승려, 자, 5분에 대한 이야기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출제가 제일 잘 되는 게 뭐라고요? 승려 나오면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경제문화 파트는 문제를 따로 안 푸니까 여러분 그 94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거기 61회 그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여러분 그 문제도 보시면 지금 가나다라게 쭉 나왔죠. 이게 뭐야? 이거 승려예요. 그래서 가승려, 나승려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 이렇게 맞게 설명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어떤 스님인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승려는 뭐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정해쌍수 여러분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뭐 읽고 눈도장은 찍어 놓지만 그 진짜 뜻을 어떻게 알아. 됐죠? 네, 여러분 불교는 예를 들어 뭐 실제로 원사료 같은 거 나왔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막 진짜 읽다가 깨달음을 얻잖아? 그럼 여러분 진짜 해탈한다니까. 큰일 나요. 됐죠? 자, 그래서 승려 문제는 뭐다?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지만 찾으시면 돼요. 됐죠? 어떤 스님이야?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번 샘플로 좀 잠깐 제가 유형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도교 풍수질인데 여러분 도교는 앞에 고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도교 관련된 문화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된 글을 주고 이거와 관련된 문화재를 찾아라 그러고 막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문제 풀 때 한능검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는 없는데 한능검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 사진을 그냥 주고 고르라 그러잖아. 그리고 문화재를 줄 때 이 한능검은 특징이 뭐냐면 사진만 주고 이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름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가 이름을 주냐면 건축물은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작이라든가 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런 거 이름 안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도교는 고대, 고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고구려 사신도 또는 뭐 백제 산수문전, 금동대학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나오면 아 도교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고려는 근데 별로 기억할 게 없어요. 고려는 첫 번째 초제. 이게 국가 공식 제사라고 불리우는데, 근데 이제 초제를 지내는 관청이 소격전이에요. 이름 하나만 써드릴게요. 됐죠? 그런데 이제 초제는 그러니까 도교의 제사인데, 약간 국가 공식 제사의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복원궁. 복원궁은 뭐냐면, 이게 도교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찰처럼. 됐죠? 그런데 요거 하나. 자, 복원궁은 고려의 예종이 만든 거예요. 예종 기억나세요? 학문 문화.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할 때 그러니까 초기 구강할 때 예종에서 뭐 기억했냐면 동북구성. 윤관의 동북구성. 기억나요? 그다음에 관악진흥책. 그래서 뭐 관악칠제 그다음에 뭐 양현고 됐죠? 그래서 장학재단, 뭐, 이게 그 왕이잖아요. 근데, 그, 고려의 34명의 국왕, 조선의 29명의 국왕 중에, 이 사람이, 도교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도교 사찰도 만들어. 그 다음에 8간에는 모든 종교가 모이니까 상관이 있고요. 됐죠? 그냥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풍수지리는, 서경천도, 그 다음에 뭐 북진정책, 여기에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남경길지설이 나오면서 한양이 남경으로 승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남경으로 승격하는 건 앞에서 저기 뭐 문종대입니다 하면서 저희 정치사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거 산속 문제는 뭐냐면 묘자리. 그죠? 근데 이 묘자리가 무슨 묘자리냐면 이게 조상의 묘자리야. 그러니까 조상의 묘자리가 중요한 건 사실은 조상이 아니라 사실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좋은 묘자리에 있어야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묘자리 갖고 서로 싸워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풍수지리로 진짜 좋은 묘자리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누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뭐 판에서 어디다 옮기든가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갈등이 생기는 걸 산속 문제라고 합니다. 됐죠? 가볍게.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유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유학은 사실 저희가 이제 정치사 할 때 그래서 이제 국왕편에서 고려 국왕들의 이야기에서 이게 다 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빠르게 체크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사에서 대신에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제가 중기 국왕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이런 얘기들을 좀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건 바로 요 밑에 있는 역사서가 더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성종, 최숙로, 성종, 최숙로 기억나시죠? 시무 68조. 이때부터 유교 정치 실현 되죠? 자, 그 다음에 유교 교육기관들 막 정비하잖아. 그게 이제 호화기 군주죠. 그래서 중앙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 그러면서 뭐 경학박사, 이런 막 티처들도 파견하죠. 그 다음에 최축. 기억나요? 문종. 그래서 구제학당. 대박이 나잖아? 그래서 개경에 12개의 학원들이 막 성행한다. 사학 12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공교육은 위축되지. 관학은. 자, 그 다음 김부식. 고려 중기
보수 현실적 유학의 뭐 대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신라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신라 중심의 역사서. 삼국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후기에서는, 자, 충렬왕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공적으로 들어오는 게 언제라 그랬어요? 충렬. 그래서 누가 갖고 들어온다? 안양. 됐죠? 그 다음에 충선왕 때 이재용 기억나요? 이재용?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이색 기억나요? 이색? 그래서 요 세 명. 성리학의 메인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색의 두 제자. 더블정. 그래서 정몽주, 정도전. 그런데 나중에 성리학의 메인라인이라고 그럴 때 정도전은 아니에요. 정몽주예요. 그래서 정몽주에서 길제. 그 다음에 길제에서 김숙자. 모르셔도 돼요. 근데 김숙자 바로 다음이 김종직. 여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에 가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산군 때 조이제문이라는 김종직의 글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영남사림의 대표. 그래서 15세기 말 성종이 발탁하는. 됐죠? 김종직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메인라인이에요.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리학 얘기 다 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에서 다 했던 얘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교육기관. 이 교육기관으로 가는데, 관학과 산학이라는 게 여러분, 사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교육, 사교육. 되죠? 뭐, 쉬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국자관, 지방의 12목의 향교. 이거 성종. 다 했던 얘기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 좀 전에도 한 것 같은데? 경항박사 파견했다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의 대표는 최충 이후로 개경의 대형학원들이 성행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 그랬잖아. 1000년. 그렇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 관학진흥책은 숙종은 일단 좀 살살해요. 그래서 국자감 그러니까 서울대에다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서적포. 그러니까 이거는 출판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관학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대에다 큰 출판사 하나 만들어준 거야. 그 다음에 세게 관학 진행하는 게 예종이잖아요. 이거 앞에서 예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국학 7제. 그리고 장학재단 양영고. 그 다음에 이건 도서관들이에요. 가볍게. 그 다음에 인종은 추가로 자 국자감의 경사육학. 그래서 총 6파트로 나누는 이게 국자감의 최종판이거든요. 그게 인종대입니다. 가볍게. 됐죠? 자, 그래서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역사서. 여긴 중요합니다. 여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주제에서 다루는 불교, 그러니까 불교와 사상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주제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승려, 불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 지금 보는 역사서. 됐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단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시면 승려 1명, 그 다음에 역사서 하나는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역사서는 원래 한국사에서 출제 많이 되는 시대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가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고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조선 후기. 근데 조선 후기는 역사서가 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고려 역사서는 몇 개 안 돼. 딱 정해져 있어. 그죠? 그리고 좀 제가 심하게 말하면 어차피 문제는 삼국사기 상류사야. 됐죠? 요 정도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느낌? 의천진울. 요 정도 느낌. 그죠? 그런데 뭐 해심이나 요새 뭐 이러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 제왕운기 그리고 그다음에 동명왕편 요 정도 보시면 돼. 됐죠? 근데 뭐 나는 좀 더 했다. 그럼 뭐 이재현의 사략 요 정도. 승려처럼 5개네. 됐죠?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 이건 승려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너무 특이해. 티가 탁 나. 됐죠? 시작할까요? 첫 번째 삼국사기. 앞에서부터 계속했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짓는데 여러분 제가 묘청의 석용천도운동이 1135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석용천도운동을 진압하고 대략 10년 있다 완성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기전체 방식이에요. 기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동양에서 얘를 정사체라 그래요. 정사체. 그런데 기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쓸 때 역사서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서술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존체고 또 하나가 편년체예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년이라는 건 요 두 개가 가장 대표거든요. 나머지 서술 방식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기존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어보셨나요?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어봤어요? 이게 기존체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야? 인물 중심의 역사서술. 그러면 편년은 뭐냐? 편년은 올해가 몇 년이야? 2024. 올해가 몇 년이야? 2023. 그러면 2023년을 쭉 써요. 2024년을 쓰는데 여기 편자가 뭐냐면 잘게 자를 편자야. 그래서 2024년을 잘게 잘러. 그러면 뭐의 순서야? 뭐의 순서긴? 시간의 순서지.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쓰는데 시간의 순서로 씁니다.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편년체 사서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존체로 들어올게요. 편년체 하나만 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조선이가 또 얘기할게요. 저 편년체 역사서술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쫙 쓰거든요. 그래서 기존체보다는 좀 더 분량이 확 작아져요. 왜냐하면 반복이 없거든요. 근데 기존체는 인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자꾸 이게 내용들이 반복이 돼. 근데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좀 방대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편년체는 역사서 제목에 절, 통, 실록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편년체예요. 됐죠? 네. 근데 기존체는 특별히 이름을 봐선 모릅니다. 됐죠? 자, 가볼게요. 기존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크게 5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본기입니다. 그냥 노선행 찍고 갈게요. 자, 본기, 근본이 되는 역사, 천자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가. 세가는 뭐냐면, 제후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후가 없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제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전이 뭐냐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원래 기존체의 가장 대표가 사실은 열전입니다. 열전. 됐죠? 이게 뭐라고요? 인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한국사 시험 보면 이렇게 출전들 나오잖아. 그럼 예를 들어 고구려 본기, 영양왕조, 열전, 을지문덕전. 그러면 이제 을지문덕에 대해서만 쫙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본기는 천자의 역사니까 예를 들어 영양왕조. 그래서 영양왕 시대를 쫙 쓰거든요. 그럼 쓰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연히 을지문덕 살추대첩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열전 을지문덕전에 보면 살추대첩 당연히 나오겠죠. 영양왕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요거는 주제사입니다. 주제. 됐죠? 주제를 쭉 서술한 거고, 표는 뭐냐면 요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표. 됐죠? 몇 년에 뭐 이렇게 하나 쫙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사후사기가 신라계승이라는 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후사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이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유교적 합리주의. 됐죠? 사후사기 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야. 근데 대신에 성리학이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냐면 고려말 충렬왕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인종 때잖아 지금. 성리학이 안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학이지 성리학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국의 역사를 천자의 역사, 본기의 역사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김부식이 가장 많이 씹히는 건 뭐냐면, 이제 김부식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분명히 김부식이 어떻게 당군의 존재를 몰라, 어떻게 조선을 몰라. 그런데 사후사기 특징은 뭐냐면 이걸 절대 기록을 안 했어. 왜? 그러면 물론 삼국의 역사니까 꼭 당군을 쓸 필요는 없지만 당군 얘기를 말하는 순간 우리 역사에서 제일 앞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책은 특히 동양의 고전들은 처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리고 원래 책이라는 게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책을 봐도 사실 좀 앞에 강하잖아. 그죠? 그리고 뒤로 가면
잘 안 보잖아. 그리고 또 뒤에 부담스러워하잖아. 그래서 이게 한국사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면 한능검도 이렇게 막 도전하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저는 수험가 있으니까 수험생도 마찬가지야. 보면 선사랑 고대를 제일 잘해. 왜냐면 고기만 많이 본 거야. 그렇죠? 그 이제 뒤로 고려로 가면 이제 고려도생 이제 고려의 대상이고 뭐 조선은 거의 못 받고 근현대사는 안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어렵고 앞에가 쉽고. 사후사기 첫 페이지가 박역것의 탄생설화로 시작해요. 사로육촌장.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팍 임팩트가 뭐라고 남겠어. 우리 역사의 시작 첫 페이지 딱 했는데 박역것의 임팩트가 팍 남는 거죠. 김부식은 그러고 싶었던 거야. 거기다가 앞에다가 굳이 당군을 넣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안 써요.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씹히긴 하는데 단 삼국의 왕들을 다 천자라고 본 거야. 본계의 역사로 써요. 제후, 세가로 쓰는 게 아니라. 세가 편이 오히려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각각 다 있습니다. 신라만 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되죠? 그 다음에 서술 밸런스도 비슷해요. 그러면 비슷한데 왜 신라 중심의 역사서라고 하냐? 어디서 좀 다르냐면 여기 주제사별로 쫙 여러 가지 문물제도를 설명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좀 이제 신라로 편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전이 좀 편중되어 있어요. 특히 그 열전에서 한 64명 정도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개별로 하면 한 50몇 명이고 좀 추가로 설명하는 사람까지 좀 그런데, 김유신은 혼자 그러니까 김유신이 혼자 3권이야. 김유신 1, 김유신 2, 김유신 3.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김유신에 꽂혔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라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역사서 전체 출제율 1위라서 약간 길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성유사. 자, 1연의 삼국유사. 여러분 1연은 뭐죠? 승려입니다. 승려. 선종계 승려. 그래서 가지산파예요. 가지산파 승려인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한 말이에요. 아는 척 하려고. 근데 이거 언제 쓰냐면 충렬왕 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몽항쟁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 사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오해 여지가 있어. 그래서 이거 그냥 지웁시다. 여러분 이거 대몽항쟁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몽항쟁기가 아니라 여러분 충렬왕이니까 원관석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의식이 대몽항쟁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중간말이 이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은 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냥 충렬왕. 그죠? 그래서 삼국유사와 제왕기가 같은 시기인데 이 대몽항쟁을 거치면서 진짜 몽골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적 앞에 우리가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민족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당군의식. 그러니까 당군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군 이야기, 이 고조선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역사로 편찬되거든요. 그게 삼국사기 제왕기예요. 되죠? 자,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삼국유사 제왕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충렬왕 때 승려 1연이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흥법, 그 다음에 기, 탑상,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총 9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9개의 편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체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기사본말체라고도 하는데, 솔직히 완전히 사건 중심의 역사서술인 기사본말체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보통 유사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사체라는 게 뭐냐면 야사체야, 야사체. 그러니까 약간 야담집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삼국유사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폄하됐던 역사서예요. 야, 이게 무슨 역사서야. 이거 야담집이잖아. 근데 오늘날은 삼국사기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삼국의 역사서로 평가받습니다. 자, 삼국 역사를 서술하는데요. 자, 불교사, 아무래도 승려잖아요. 불교사 중심으로 하고요. 민간 설화, 그 다음에 특히 당군신화, 당군 이야기 다 수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역사가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그런 신하나서라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킨다.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필사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한다고. 그런데 이려는 다 늦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서문에 보면 이것이 책의 앞머리로 기편을 삼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 기편에 바로 각종 탄생설화. 그래서 기편부터 시작되는데 첫 장을 딱 펼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인간 세계를 조해서 아버지가 내려가라 그랬더니 앞에서 우리가 당군조선에서 했던 있잖아요. 곰이랑 범이랑 뭐 인간 되고 싶어요. 그 얘기. 됐죠? 그래서 당군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면 오늘날 전하는 오늘날까지 전하는 향가가 25수거든요. 앞에서 균여할 때 했던 보현시범가, 그 균연 전에 11개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14수의 향가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총 향가는 25개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끝.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편 해서 나머지 역사서 정리하겠습니다. 동명편은 완전 쉬워요. 자, 이규보. 여러분 시간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라고? 이규보 누구 옆에 있다고요? 최충원. 자, 그래서 동명이 누구냐면 고주몽, 추모왕. 됐죠? 그래서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거는 대서사시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창업한 영웅의 일대기를 요 추모왕이 그러니까 동명이 누구라고요? 추모왕, 고주몽.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의식. 됐죠? 그래서 영웅 서사시입니다. 되죠? 자, 그다음 이승의 제왕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규보의 동명편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선지란 문제 나올 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몇 번 한두 번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보고 나면 안 틀리실 거야. 근데 요거는 조금만 더 조심. 자, 제왕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날개단에 써놨는데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황제와 국왕의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황제와 국왕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록한다라는 건 뭐예요? 역사지. 그치? 그래서 황제와 국왕의 기록들을 어떻게 쓰겠다? 운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임을 맞추겠다야. 라임. 라임을 맞춰? 라임 맞추면 뭐야? 라임 맞추면 뭐예요? 시네, 시. 그래서 제왕운기도 뭐냐면 이걸 기록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라임을 맞췄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예요, 시. 되셨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제가 날개단에 써놨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7원시로, 우리의 역사를 5원시로 서술해요. 자, 질문. 7원시가 더 대단해요? 5원시가 더 대단해요? 7원시는 글자 숫자를 7개로 맞추는 거야. 5원시는 글자 숫자를 5개로 맞추는 거야. 이러면서 라임을 딱딱 맞춰. 여러분 7원시가 더 대단해요? 5원시가 더 대단해요? 여러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설이 더 대단해? 시가 더 대단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축구가 더 대단해? 야구가 더 대단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냐고. 그냥 취향의 문제지. 그냥 수박을 좋아하냐 사과를 좋아하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시를 좋아하냐 소설 좋아하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상권에서는 중국의 역사, 학원에서는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당군에서 충렬왕까지. 왜냐하면 본인이 충렬왕 시기 사람이니까 자기가 살았던 시대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딱 대꾸로 맞춰서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서사시로 쓰는데 중기랑 우리를 딱 맞췄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중국의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제왕기를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제왕기를 높이 평가하는 면이에요. 되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삼국유사처럼 당군시나 당군 이야기를 수록해요. 이러면서 고조선 계승식을 밝히고, 그 다음 하나 더 제왕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발해사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소설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역사로 소설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당군신화도 있었던 아까 그 삼국유사 기억하시죠? 여러분 삼국유사에도 발해사 나와요. 발해 얘기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말갈의 역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거 말고 우리의 역사로 서술하는 최초의 역사서예요. 이게 역사적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훈. 각훈도 무신집권기예요. 무신여권 때. 그래서 해동고승전. 그래서 삼국시대의 이래로 승려들의 전기를 쭉 수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문의 고승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건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그러니까 삼국시대 승려편만 남아있는데 그것만 서술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뒤에 고려의 고승들도 이제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날 전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재현의 사랑. 이재현 좀 전에도 유학할 때 했다. 이재현 기억나세요? 그 충선왕이 예뻐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재현이 사歴이라는 역사서를 쓰거든요. 근데 단 요 책이 쓰여지는 건 공민왕 때입니다. 참고로.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리학적 사관이라 그래요. 사歴이라는 책은 그래서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歴은 현재 책이 다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사론의 일부만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 말씀 다 드렸네요. 됐죠? 네, 다 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5번 고려의 과학기술 문화재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요 주제는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